그냥 과자 아니야? 누군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러시아 광부들은 초코파이로 월급을 받았고 중국에서는 이것으로 뇌물을 주다 걸린 공무원이 있으며 한국 군대에서는 종교를 바꿀 정도의 가치를 지닌 물건입니다. 단돈 500원짜리 과자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화폐가 되었을까요? 5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무리의 식품. 연구원들이 미국 카페테리아에서 초콜릿 코팅 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시작이 될 줄은. 더욱이 그들은 상상도 못했겠죠. 이 과자 하나가 IMF 위기를 버티게 해주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의 희망이 되며 심지어 우주정거장까지 올라갈 줄은. 오늘 우리는 그냥 과자가 어떻게 60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974년 이전 한국에는 초코파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오리온 조사단이 미국 출장 중 우연히 들른 카페테리아에서 초콜릿으로 코팅된 빵을 맛보는 순간 그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걸 한국에 가져가면 대박이겠는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제과 기술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마시멜로와 바삭한 비스킷을 합치면 마시멜로의 수분이 비스킷으로 이동해 금세 눅눅해지는 것이죠. 게다가 초콜릿 코팅은 온도에 민감해서 여름이면 녹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연구팀은 밤낮 없이 실험실을 지켰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비스킷이 너무 딱딱하면 이가 부러질 것 같았고 너무 부드러우면 하루도 못 가 축축해졌습니다. 마시멜로는 너무 많으면 달아서 물렸고 적으면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초콜릿 코팅의 두께도 문제였습니다. 얇으면 맛이 없고 두꺼우면 텁텁했죠. 하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유럽의 제과 기술 서적을 뒤지고 일본의 과자 샘플을 분해해보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비밀을 발견한 걸까요? 13%. 이 숫자가 바로 초코파이 제국의 비밀 코드였습니다. 2년간의 피땀 어린 연구 끝에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스킷의 수분 함량을 정확히 13%로 맞추면 마시멜로와 만나도 눅눅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빵의 촉촉함 수분 3540%과 비스킷의 바삭함 수분 5% 이하의 절묘한 중간 지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3%라는 수분 함량을 유지하면서도 빵처럼 부드러운 비스킷이라는 모순된 식감을 구현해야 했으니까요. 연구팀은 밀가루 배합 비율, 반죽, 온도 굽는 시간을 1도, 1분 단위로 조절하며 수백 번의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실패한 시제품은 사무실 한켠을 가득 메웠고 직원들은 매일 실패작을 먹으며 이번엔 너무 딱딱해, 이건 너무 달아 피드백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븐에서 갓 꺼낸 비스킷을 베어 물었을 때 연구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다. 빵의 부드러움을 간직하면서도 비스킷의 고소함이 살아있는 완벽한 중간 지점을 찾아낸 것이죠. 거기에 적절한 양의 마시멜로와 고급 벨기에 초콜릿 코팅을 더하자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완벽한 조합이 탄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장기 보관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13%라는 수분 함량 자체가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천연 방부 효과를 냈던 겁니다. 1974년 3월 드디어 오리온 초코파이가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첫날 매출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그 성공 이후에 찾아왔으니까요. 성공은 모방을 부릅니다. 초코파이가 시장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자 제과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출시 6개월 만에 유사 제품이 무려 20여 개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초코롤, 초코킹, 초코바 등 이름도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저마다 원조를 외치며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초코파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표 등록이 안 된 보통 명사였다는 점입니다. 오리온이 아무리 최초 개발자라 해도 법적으로 다른 회사가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햄버거나 피자처럼 일반적인 제품명이 되어버린 거죠. 경쟁사들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것도 초코파이예요. 근데 더 싸요. 실제로 일부 제품은 오리온 초코파이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팔렸습니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초코파이 아니야. 그럼 싼 거 사지 뭐.
오리온의 시장 점유율은 출시 1년 만에 90%에서 60%대로 급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품질이었습니다. 급조된 경쟁 제품들은 오리온의 2년 연구가 만들어낸 13% 마법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비스킷은 쉽게 눅눅해졌고 초콜릿은 쉽게 녹았으며 마시멜로는 지나치게 달거나 딱딱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 저품질 제품을 먹고 초코파이가 별로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구자의 딜레마였습니다. 시장을 개척했더니 짝퉁들이 시장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었던 거죠. 1975년 말 오리온 경영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가격 경쟁은 하지 않는다. 대신 과연 그들은 어떤 신의 한 수를 꺼내 들었을까요? 1976년 오리온은 광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코파이는 과자가 아니다.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다. 제품의 맛이나 가격을 강조하는 대신 정의라는 한국적 정서에 집중한 것이죠.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다른 과자 광고들이 맛있다, 바삭하다, 저렴하다를 외칠 때 오리온만 홀로 감성을 팔았으니까요. 첫 TV 광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엔 초코파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녀가 할머니께 초코파이 한 개를 건네는 장면, 아버지가 늦은 밤 귀가해 책상 위에 초코파이를 발견하는 장면, 친구가 군대 간 친구에게 면회 와서 초코파이를 꺼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막 하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광고가 나간 다음 날 오리온 고객센터 전화가 불통이었습니다. 광고 보고 울었어요.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이게 과자 광고 맞아요? 사람들은 초코파이를 사면서 딸 줄 거예요. 어머니 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코파이는 더 이상 먹는 과자가 아니라 주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아무리 싼 가격을 내세워도 소비자들은 마음을 전하는 건 오리온 초코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짝퉁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할 순 없으니까요. 정 캠페인의 성공은 숫자로도 증명되었습니다. 1977년 오리온 초코파이의 시장 점유율은 다시 80%를 회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경쟁 제품보다 20% 비쌌지만 오히려 판매량이 늘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건 좀 더 주고 사야지라며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진가는 위기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20년 후 한국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과연 초코파이는 이 태풍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1997년 대한민국에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제과업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이 급했고 사치인 과자 소비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고가 수입 과자들의 판매량은 50%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의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비싼 식사나 커피 대신 초코파이 한 봉지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500원으로 든든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힘든 시기에도 가족에게 뭔가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싼 선물은 못 줘도 초코파이 한 박스는 살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초코파이의 위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IMF로 인해 군 복무 중인 아들들에게 용돈을 보내기 힘들어진 부모들이 면회 때 초코파이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군대에서 초코파이는 화폐가 되었습니다. 청소 한 번에 초코파이 3개, 총기 손질 도와주기 초코파이 5개, 휴가 순번 바꾸기 초코파이 한 닥스. 심지어 초코파이면 종교도 바꿀 수 있다는 농담이 전설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초코파이 지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초코파이 판매량이 늘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신호다. 사람들이 비싼 간식 대신 저렴하면서도 만족도 높은 초코파이를 찾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후 통계를 보면 경제 위기 때마다 초코파이 판매량이 반등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IMF 위기는 초코파이에게 국민 간식이라는 타이틀을 완전히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좋은 날엔 함께 나누고 어려운 날엔 위로가 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민 브랜드의 정의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초코파이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다르다. 1990년대 중반 오리온이 중국 진출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실패할 것이 뻔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의 정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오리온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품은 같지만 메시지는 바꾼다.
연구팀은 중국 고전을 뒤지고 문화 전문가들을 만나며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인이었습니다. 공자가 평생 강조한 덕목이자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것을 초코파이에 담기로 한 거죠. 제품명도 바꿨습니다. 초코파이가 아닌 하오리오, 즉 좋은 친구라는 뜻의 이름으로요. 패키지 디자인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빨간색과 금색을 사용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부귀와 행운의 이미지를 더했고 포장지에 인자를 크게 새겨 넣었습니다. 광고 역시 한국과 달랐습니다. 한국 광고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은근한 감성이었다면 중국 광고는 친구와 나누는 즐거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정확히 꿰뚫은 전략이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997년 중국에 공장을 세운 오리오는 불과 5년 만에 중국 과자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중국 선수단 공식 간식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 사람들이 하오리오가 한국 제품인 줄도 모른 채 우리 국민 과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현지화의 승리였습니다. 2010년대 들어 중국 시장에서만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초코파이는 명실상부 중화권 대표 간식이 되었습니다. 설날 선물 세트에 빠지지 않는 품목이 되었고 심지어 중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시험 전 먹으면 붙는다는 속설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오리온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더 멀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이걸 월급으로 줘도 되겠는데? 2000년대 초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광산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루블화 가치가 폭락한 상황에서 광산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월급의 일부를 초코파이로 지급했습니다. 처음엔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막상 초코파이를 받아든 노동자들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거 시장에서 팔면 현금보다 나은데? 초코파이는 인플레이션을 뚫는 안전 자산이 된 겁니다. 러시아에서 초코파이의 인기는 최고 위층까지 올라갔습니다. 2010년 당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후 차와 함께 먹기 좋다며 초코파이를 극찬했고 이 장면이 러시아 전역에 방송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한 과자라는 이미지는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냈습니다. 모스크바 고급 백화점에서도 초코파이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한국의 맛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 진출한 오리온 초코파이는 베트남의 구정대 선물 세트의 단골 품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가정에서는 제사상에 초코파이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에 외국 과자가 포함된다는 건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뜻입니다. 베트남 현지 직원의 말에 따르면 초코파이는 이제 베트남 과자예요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초코파이의 글로벌 위상은 더욱 놀랍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며 연간 생산량은 약 30억 개, 1초에 95개씩 생산되는 셈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65%를 넘어섰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남미에서는 초코파이 챌린지가 SNS에서 유행했고 중동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아 이슬람 시장 공략에도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 ISS에도 한국 우주인의 우주식으로 초코파이가 올라갔습니다.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진출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끝일까요? 50년을 달려온 초코파이는 여기서 멈출까요? 클래식은 영원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2020년대 오리온이 직면한 딜레마였습니다. 50년간 사랑받은 오리지널 초코파이는 여전히 베스트셀러였지만 지세대는 달랐습니다. 초코파이. 우리 부모님 세대 과자 아니에요?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맛을 원했습니다. 오리온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2018년 바나나 맛 초코파이를 시작으로 딸기 맛, 민트 초코 맛, 심지어 크림치즈 맛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바나나 맛 초코파이는 출시 1년 만에 1억 개 판매를 돌파하며 리즈 시절 초코파이의 부활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SNS에서는 오리지널보다 바나나가 더 맛있다는 밈이 퍼졌고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프리미엄 브랜드 초코파이 하우스를 런칭했습니다. 기존 초코파이의 3배 가격이지만 벨기에산 고급 초콜릿과 프랑스산 버터를 사용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을 선보였습니다. 500원짜리 국민 간식이 1,500원짜리 프리미엄 디저트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백화점 식품관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선물 세트 품목으로도 각광받았습니다. 패키징 혁신도 이어졌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지세대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종이 포장재를 도입했고
개별 포장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30% 줄였습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지구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는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디지털 혁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오리오는 초코파이 NFT를 발행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50주년 기념 한정판 디지털 아트를 구매하면 실제 초코파이 100박스를 선물로 받는 이벤트였죠. 완판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시간. 전통과 혁신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지킨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맛을 출시해도 13%의 수분 함량, 마시멜로와 비스킷의 조화, 부드러운 초콜릿 코팅이라는 DNA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연구실에서 발견한 그 황금 비율은 여전히 모든 초코파이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초코파이는 단순한 과자를 넘어 K푸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와 함께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소프트 파워의 일부가 된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초코파이 지수를 통해 각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유통 전문가들은 초코파이의 글로벌 전략을 MBA 교과서에 실습니다. 1974년 2년의 연구 끝에 탄생한 과자 하나. 그것이 50년 후 60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화폐가 되고 위로가 되고 외교 선물이 되는 기적. 초코파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심을 담은 제품은 국경을 넘고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다고.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50년 초코파이는 또 어떤 기적을 쓸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